오늘 이야기는 최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 경제 붕괴설에 대해 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위기를 중심으로 시진핑 정권 내부의 권력 투쟁과 각 파벌들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이후 중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GDP 성장률은 공식 발표 5%대를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헝다그룹, 컨트리가든, 비구이 등 대형 부동산 업체들이 연쇄 도산하면서 중국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섹터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 위기가 단순히 시장 논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시진핑과 상하이방 사이에 치열한 권력 투쟁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업계는 오랫동안 장점인의 상하이방이 장악해온 영역이었습니다. 특히 왕젤린, 쉬자인, 양우이엔 같은 부동산 재벌들은 모두 상하이방과 깊은 유착 관계를 맺고 있었죠. 시진핑이 집권 후 반부패 캠페인을 빌미로 상하이방 세력을 제거하기 시작했는데 부동산 업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사실상 상하이방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려는 의도였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삼선 레드라인 정책이 바로 그 핵심이었습니다. 부채 비율 70% 이하, 순부채 비율 100% 이하, 현금단 기부채 비율 1배 이상이라는 기준을 통해 부동산 업체들의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정책이 중국 경제 전체에 미칠 파괴적 영향을 뻔히 알면서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이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시진핑에게는 경제보다 정치적 제거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상하이방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리커창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청년단 세력과 연대해 시진핑의 경제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리커창이 생전에 지방순시에서 자주 언급했던 경제의 안정성과 시장 경제 원칙은 사실상 시진핑의 정치적 숙청 정책에 대한 반박이었던 것이죠. 더욱 심각한 것은 지방정부들의 재정 파탄입니다. 중국 지방정부 수입의 40% 이상이 토지 매각 수입인데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텐진시의 경우 2023년 토지 매각 수입이 전년 대비 80% 급감했고 다롄시도 6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곧 지방정부가 공무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구제에 소극적입니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죠. 특히 상하이방과 연결된 장수성, 저장성 등 경제선진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냉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장기적 구조 문제였습니다. 당시 장점인이 국가주석에 오른 후 상하이 출신 관료들을 대거 중앙으로 끌어올렸는데 이들이 중국 경제 정책의 핵심을 장악하면서 부동산을 통한 급속한 경제 성장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주룽지 총리 시절 시작된 주택상품화 정책이 그 출발점이었죠. 상하이방은 부동산을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금융상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방정부가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 돈으로 인프라를 건설해 토지 가치를 높이는 순환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20년 넘게 지속되면서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었지만 동시에 거대한 부채 덩어리를 만들어낸 것도 사실입니다. 시진핑은 이런 구조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동산 규제를 강행한 진짜 이유는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상하이방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려야 자신의 권력이 안전해진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런 판단이 얼마나 치밀했는지는 시진핑의 인사배치에서도 드러납니다. 2018년 류허를 경제 담당 부총리로 임명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류허는 상하이방과 거리가 먼 인물로 시진핑의 대학 동창이기도 합니다. 류허가 주도한 금융공급 측 구조개혁은 표면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이었지만 실제로는 상하이방이 장악한 금융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본격화된 P2P 금융업체 대대적 정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천 개의 P2P 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지만 시진핑 정권은 이를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들 대부분이 상하이방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숙청이 가져온 경제적 여파는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부동산 시장 붕괴가 시작되자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건설업체들이 도산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철강, 시멘트, 유리 등 관련 업종으로 확산됐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고용 충격이었습니다. 중국 전체 취업자의 20% 이상이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일자리를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청년 실업률도 급증했습니다. 공식 통계로는 20%대를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40%를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졸자들의 실업률이 심각한데, 이는 중국 중산층의 불만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중산층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죠. 소비 위축도 심각합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가계 자산이 줄어들면서 소비 심리가 급냉했습니다. 2023년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거의 제로 성장을 기록했는데, 이는 사실상 디플레이션 상황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여전히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부양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동산은 투기가 아닌 거주를 위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죠. 이런 상황에서 상하이방의 잔존 세력들은 은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정은 상무위원을 중심으로 경제 우선 정책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정은은 표면적으로는 시진핑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하이방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군부 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장유샤 세력이 군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국방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력 증강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군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3년 들어 사상 처음으로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거나 투자를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기업들도 공급망 다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죠. 위안화 약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2023년 한때 7.32안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자본 유출 압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보유액을 소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방정부들의 채무 위기입니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공식 통계만으로도 35조 위안을 넘어서고 있는데, 숨겨진 부채까지 합치면 60조 위안을 넘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LGFV 지방정부 산하 투자회사들의 부실이 심각합니다. 이들 회사는 부동산 개발과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는데,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인해 대부분이 파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더 큽니다. 특히 상하이방과 연결된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냉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방정부들은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광둥성의 경우 자체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 부실 기업들을 정리하고 있고, 저장성은 디지털 경제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방정부들의 자구책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시진핑이 정치적 이유로 경제정책 전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중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심각한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여전히 정치적 통제를 우선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진핑이 이런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얻으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절대 권력입니다. 상하이방이 경제적 기반을 잃으면 시진핑에게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세력이 사라지는 것이죠. 경제가 무너져도 정치적 적들이 더 큰 타격을 받는다면 시진핑에게는 이익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에는 치명적 함정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 결국 시진핑 자신의 정당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 내부에서는 청년 실업률 급증, 소비 위축, 제조업 경쟁력 하락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시진핑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말 베이징 대학에서 벌어진 학생 시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 봉쇄 정책에 대한 항의였지만 실제로는 시진핑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었죠. 기업들의 해외 이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삼성, LG 같은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BYD, 닝더스다이 같은 중국 기업들이 유럽과 동남아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 경제 붕괴설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시진핑 시대 중국 정치의 모순이 집약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권력 투쟁을 위해 경제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현재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죠.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시진핑이 언제까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정치적 통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 경제의 근본적 회복은 정치적 권력 구조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